저는 아버지 없이 자란 유복자로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힘들게 저를 키우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헌신해주고 보답해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셔서 후회와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머니 없는 삶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던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스함과 위로 없는 삶은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움과 후회가 절로 떠올라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저 자신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주던 따스한 손길이 그리울 뿐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그리워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리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이 같을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연명하듯 살아남아 외면하지만 저의 내면은 사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이 조금씩 나를 삼켜버리고 있었고 저는 외로움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밤마다 잠이 들기 어렵고 한 잔, 두 잔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집안에는 술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슬픔을 달래는 핑계로 매일 취한 채 살던 저는 결국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죠. 잘 다녔던 학교를 자꾸 소홀히 하고 일상이 엉망이 되어가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당시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엉망이 되어가며 그런 제 자신을 둘 체력으로 도와줄 친구들마저 떠나가고 있었죠. 고아의 주정뱅이를 친구로 둔다면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때는 차라리 일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홀로인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했거든요. 그러다 나약하게도 슬픔에 휩싸인 채 저희 스스로를 자그마히 작아지게 했었는데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직 젊은 나이에 저를 걱정하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알코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그리워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리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귀찮은 건 사실이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순간까지는 나는 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중독이라는 것이 심각한 질이란 걸 모르고 있어서 치료가 늦어졌다. 또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뒤쫓아오지 않았다면 술을 마시며 삶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도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어서 나는 시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치료와 상담을 통해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거울 속에 부서진 나의 모습을 보고 심산해야만 했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거울 속의 모습은 길거리의 노숙자와 같아 보였다. 상황을 뒷받침하게 된 것을 깨달아 나는 술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좋아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술을 끊으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아마도 상담과 치료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만 해도 위로받고 외로움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말입니다. 그녀와 함께 투명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행동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고맙게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입니다. 그녀와 함께 한 시간은 내 삶에 환히 빛을 비춰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말입니다. 이제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쌓아 올릴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에 그녀와 함께하는 내 삶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제정신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녀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국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안약한 그가 그녀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망설여지면서도 언제나 곁에서 단단히 지켜주었던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대하시던 장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졌습니다. 언젠간 그들에게 충분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장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가깝고 더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외모와 신분,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 나의 가족은 더욱더 크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미안했어요. 천사 같은 아내와 어머니 같은 장모님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했어요. 결혼한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무서워졌어요. 이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자식도 낳고 좋은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퇴근 후 저녁을 차리던 아내가 갑자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나고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 혼자였던 아내가 갑자기 자주 외출하는 거에 의문을 가졌는데 심지어 저를 모른 채 외출하는 거였어요. 늦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말도 없이 집을 떠난 적이 여러 번이었죠.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니? 집에 없잖아. 더 남아 있는 거니? 네, 오늘은 밥 먹고 올 거니? 네, 오늘 일찍 끝났어. 나 어딘데? 야간 진료가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나 혼자서 밥 먹을게 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니 너무 의심스러웠죠. 야간 진료라며 혼자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지만 그녀가 얘기하는 것과 병원의 현장은 달랐어요.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갑자기 친정에 있다고 해서요. 사실은 너무 자주 가면 즐기지 않을까 겁이 나서 애교 구근이라고 말 안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말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런 것을 싫어할 리가 있어요.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자주 만나려고 해서 그런 걸 알죠.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미안해요.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로 가볼까요? 오랜만에 장모님도 보고 싶고 하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피곤한데 빨리 가라고 하세요. 당신이 와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냥 제가 혼자서 갈게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거짓말을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제가 직업상으로 매달 한두 번씩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때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됩니다. 전화를 걸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의심이 들어요. 때때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날도 있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외도 증거는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알았는지 다음부터 갑자기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사실 나도 당신 출장 때문에 집에 없는데 혼자 밤늦게 나가고 싶으면 그냥 말하면 됩니다. 왜 굳이 속이려고 할까요? 걱정해서 일 못할까봐 그랬지 단독으로 집에 있을 때도 걱정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출장을 가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아내가 장례식을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했습니다.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출장을 떠나도 아내가 걱정하긴 싫어해 그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아내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경조사가 자주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은 없었죠. 또한 왜 정확히 이런 일들이 내가 집을 비울 때 일어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내가 집사람을 전혀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묘한 연관 관계가 있어 보였기에 결국 의심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죠. 아,
그냥 물리적인 만남에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도 궁금해서 그랬어. 그런데 내 얘기에 따르면 내가 걱정 많은 건 잘 아니까 너도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줘. 단순히 영상통화일 뿐이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 아뇨. 누가 장례식에 조문해 온다는 이유로 영상통화를 하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통화하자고 해서 어디든 좀 보여달라는 거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결국 제 기분을 헤아려서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야 제 아내가 장례식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국화꽃이 화한 사진의 조문객들도 영상으로 확인했던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더라고요. 그때야 제게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왔어요. 그 후에는 아무 이상 없는 날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아내도 제 기분을 읽고 그런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장례식장에도 잘 안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영상통화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용기를 못 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많은 장례식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매일 환자를 보는 간호사인데 그런 분이 삶을 건너다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걸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쁜 우연이 겹친 거라고 생각하며 아내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날들이 계속됐고 어느 날 출장을 다니게 됐어요. 아내 일은 몇 달째 미루고 있었지만 그 출장은 미룰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출장을 가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없을 때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고 있기도 하며 아내가 집을 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의심병에 빠져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의심이 저를 괴롭혀 자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내를 보며 내가 속삭이는 의심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천사 같은 아내에게 계속 의심을 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몇 일 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장을 떠났지만 예상보다 빨리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집에 돌아가기로 했지만 몇 시간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왜 굳이 밖에서 자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몰래 집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신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오랫동안 받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해야 했어요. 아내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먼저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한 집안이 맞이했어요. 아내가 퇴근 전까지 집을 비운 적이 없을 텐데 어디 갔는지 미리 연락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믿고자 노력해왔지만 아내가 그 노력을 무시해 분노가 치밀어 왔어요. 머리가 타는 듯한 분노 속에서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내가 전화에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넘는 동안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출장 중이라며 말했어요. 오늘까지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 온 지금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지적했고 분명히 아내에게 알려주라며 말했더니 오늘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 같지 않다며 항의했고 어디까지 내 인내심을 시험할 것인지 물었어요. 그래요. 전 그동안 충분한 것 같고 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걸까 이군요. 예전에 참았다가 한번 폭발하니 분노에 섞인 말이 계속 튀어나왔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도 아내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연이어 내뱉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화가 나게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내뱉는 저의 말을 들으며 놀라 제인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 당신, 장례식장이야 라고 했는데 아내가 또 장례식장이라는 핑계를 피우는 걸 봤어요. 그때는 믿을 만한 핑계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져서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화가 나 있었기에 그 말은 분명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 누가 죽었나?
당신 지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당신이 장례식에 가봤다면 우리 결혼식 때 초대한 손님보다 많을 텐데. 아니면 당신이 돌병원에 있던 환자가 다 죽어버린 거야? 대체 어디서 왔다가 누굴 위해 말도 안 하고 기어나갔는데요? 당황한 아내의 목소리에 그 말이 분명 변명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분노를 표현하며 속에 참아왔던 비판을 쏟아냈어요. 참고 있었지만 그때는 모르게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 결혼한 뒤로도 참았는데 마침내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도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잘 아는 것 같았고 더 이상의 거짓말과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의 장례식인지 물었을 때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의 장례식이었다. 엄마가 우리를 떠났다는 말에 저는 마치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순간 사고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정말이야?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왜 나에게 말을 안 했어? 출장 끝나면 말할 예정이었다고? 난 몰랐어. 어쩌면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뭐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 우리가 헤어지면 당신과 우리 엄마의 관계도 끝나는 거지. 우리 엄마 장례식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 미안해. 나는 그 일을 몰랐어. 당신이 뭔가 숨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위니까 가야지. 화내지 말고 먼저 장례식 장소를 알려줘. 그러나 갑자기 장모님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당신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아니야. 의심할 필요 없어. 나도 경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해. 맞아. 엊그제도 건강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정말 믿을 수 없어. 나도 그래. 갑작스럽고 경험이 없어서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내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빨리 가야 해. 그래서 주소 좀 알려줘. 응. 아내는 내가 이혼을 제안한 화가 많았는지 혼자 장례를 치르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그동안 장모님이 사랑해 주셨던 나로서는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는 꼭 참석해야 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장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은 상황을 직접 보는 게 중요했어. 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설명해서 겨우 장례식장 주소를 받았고 옷을 찾아 입었지만 머리는 없는 채 장례식장으로 뛰어갔어. 출발하고 한참 가다가 장례식에 입어야 할 검은 정장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도 다행히 아내가 알려준 주소가 가깝게 있어서 방금 장례식장에 도착했어. 가까운 곳에 도착하려 노력했지만 주소를 향해 갈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개 도심 근처에 있지만 이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점점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로님의 사망에 집중하여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이상한 위치에 애도단지가 위치해 있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여 사람들의 슬픔이 느껴지는 향기가 나는 장례식장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장례식장에 도착했음을 깨달았고 장례식장 안에서 장모님의 영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장모님의 사망을 실감하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여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 시든 얼굴에 휩싸여 느끼지도 못한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께서는 제게 아들과 같은 사위로 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로만 생각하지 않고 진실한 가족으로서 대우해주시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장모님이 갑자기 떠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모님이 가시면 제 삶에 빈자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게 엄마와 같이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아직 제게는 그런 감정이 익숙하지 않아서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슬픔 때문에 자리 없는 후회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먼저 모셔서 같이 살고 싶었지만 그때는 아직 챙겨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후회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당신의 말씀에 고집을 부린다면 후회가 덜하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엉뚱한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죠. 저도 장모님을 지키지 못한 저의 죽음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풍이 흔들리며 장모님이 나오실 줄 알았죠.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로 저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죠. 그러나 장모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자 몸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김서방과 울지 말라는 명령에 깜짝 놀라며 또 장모님은 진짜 신세계인 거지요. 하지만 제게 혼란스러운 것은 그 다음의 상황이었죠.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왜 장례식이 치러진 건가요? 집사람들은 어디로 가셨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내 질문에 장모님은 한참 후에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민경이가 꾼 꿈인 거라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난 혼란스러웠고 동조하지 말아야 했어요. 부모님이란 무엇인지 내가 딸에게 맡겨버렸다. 장모님은 이 모든 것이 아내의 꿈인 일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나는 장모님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김서방, 진짜 면목이 없네. 민경이의 개가 시켜도 이런 집까지 통조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라도 하려면 그놈이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 병풍 뒤에서 자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천벌을 받겠다 싶어서 그랬어.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었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야. 제발 용서해 주기에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집 사람이 뭘 꾸몄는데요? 대체 이런 짓을 왜 하신 걸까요? 역시 집사람이 저에게 숨기는 게 있었군요. 뭐예요?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민경이, 그 애가 지금 도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기도 사실 도박장이었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어. 자네한테 다 말하고 손 씻으라고 달랬는데 이번 한 번만이 마지막이라며 이런 짓까지 시켰네. 왜 일이 되었어 대체? 아휴, 자식이 왼수가 되어 버렸어. 도박이야. 민경이가 나 몰래 도박을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박을 했단 말인가요? 다치는 화투조차 못 치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 사람 현재 최정신이 아니라고 말한 건지 봤을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고. 그렇죠. 어쩌면 어머니가 말한 대로 병풍 뒤에 숨어 있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 사람은 깊게 빠져버렸고 지혜까지 잃어버렸다는 건 아닐까 싶네요. 제가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 금방이나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자식을 잘못 길을 가르쳤다. 그런 죄로 느꼈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은 게 후회되네요. 이러니까 미안해요. 그 유명한 김서방 말씀에 의하면 그 아내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내 아내가 조용히 내바나 가거나 다름 아닌 그런 마음이었죠. 혹시나 아내가 살다 나타났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요? 돈 아끼는 성격까지도 도박으로 빠지다니 내게 어디 허물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여자가 도박 중독을 그만둔다고 하다니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뒤에 보듯 빼다리, 알게 모르게 미끼에 빠지기 쉬운 법이죠. 그런데 죽었다고 한 장모님이 살아있으리라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장모님한테서 수상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론가 데려가셨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데려갔어?
지금도 그녀는 그 저주된 도박에 빠져 살고 있어. 내가 부모로서 내 딸의 행동을 숨기려고 했는데 너도 내 자식이니까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내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난 못하겠어. 제게 상처를 줬다며 후회하는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영안실로 데려갔어. 그리고 영안실 문을 열자 놀랄 뿐이었어. 영안실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곳은 도박장이었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해도 사람이 없어 이상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 그곳은 숨겨진 도박장이었어. 문이 열리자 급하게 들어가게 돼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어. 내 아내가 있는지 찾았는데 구석에 앉아 카드에 집중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충격과 실망이 밀려왔어.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내 아내가 이런 인간들과 함께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아는 게 저만이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실망보다 본인에게 실망했죠. 남편으로서 아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바람을 피는 줄 알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늦게까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낼 수 없이 참담한 마음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경아. 여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여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당황한 아내는 제 옆에 계신 장모님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자 저는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좋은 거 나면 돈 내고 친구 따라 보려고 했어. 엄마랑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아내가 도박 중독에 빠진 채 계속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되찾기 위해 카드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도박에 빠져 있었죠. 저와 장모님은 뒷전에 두고 완전히 도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도박 중독자의 모습은 심각했다. 그는 완전히 중독되어 눈빛에서도 그를 알 수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면서 그의 모습과 공감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는 그를 멈추려 했다. 빨리 나와. 도박을 그만두어야 해.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돈을 지켜야지.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돈을 따야 한다며 난리였다. 운전하면서도 그는 돈을 되찾고 싶어 했고 위험을 내게 끼쳤다. 집에 데려갈 때 불안했던 저는 결국 결정을 내야 했어요. 뒷좌석에 아내를 묶어둔 채로 잠시 내려 장모님과 상의하게 됐고 우리 결론은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장모님도 보신 대로 그 사람은 지금 귀신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저한테 다 들키고도 판돈 생각하는 거 보면 중독이 심각해요. 옛날에는 도박 중독은 손목을 베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대요. 제가 아는 분도 병원 치료로 나아진 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타까워하고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날 거니까 병원에 가야 해요. 장모님도 그렇다면 나도 반대 의견 없어요. 사실 나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해결할 수 없어서 말 못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으니 지금 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말해주셨더니 어떨 때는 무마가 가면서 어느새 큰 손해를 입은 것 같죠.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저는 아내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이 있었고 솔직하게 말해 제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이 힘들고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따고 잃으면서 원금 생각이 나더니 서서히 중독되었다. 아내가 사실을 고백하며 울 때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는 나한테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간호조 무사인 것을 속이다니. 왜 나에게 말을 안 했는지,
왜 내가 그렇게 못 믿었는지 미안해했다. 아내가 사실을 말할까봐 무서웠던 것 같다. 내가 행복해지길 원했지만 처지가 초라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아내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내가 간호조무사라는 진심을 안겨주지 않아 실망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숨길 게 없어야 했는데 아내를 믿지 못했다. 결국 나는 아내를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 생각만 들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그 사람과 장모님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계획대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도 되지 않는 치료에 계약금처럼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가 많았지만 그것도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생각하실 텐데 아마도 아내와 헤어져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장모님을 위해서도 그러니까요. 입원을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는지 눈물을 참고 지켜보시는 장모님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아내는 입원을 싫어해요. 여보, 나 이제 안 할게. 정신 차릴게.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해? 여기 싫어. 나 그냥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자. 응, 나랑 같이 있어서 이러는 줄 알아. 하지만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할 거라고. 당신도 지금 그냥 아픈 것뿐이야? 혼자 힘으로는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 받자. 그래야 우리 다 살 수 있어. 그럼 나 치료받으면 화풀 거야? 당신, 설마 나랑 헤어질 거 아니지? 내가 거짓말한 것은 정말 잘못이었어. 그런데 정말로 힘들었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니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제발 이혼하자고 말하지 말아줘. 우선 당신이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리면 그때 나서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동안 이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기다리게. 당신도 명백히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보여줘야 해. 솔직히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당장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약속을 한 거야. 아내는 결국 내 말을 듣고 치료를 받기로 했고 나와 장모님은 아내를 병원에 두고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왔어. 다행히 아내는 불평 없이 치료를 잘 받았고 반년 만에 입원 치료를 끝내고 통원 치료를 시작했어. 다행히 진전이 좋아서 가족들이 늦기 전에 제대로 데려온다고 해서 안심했고 환자분의 의지도 대단해. 아내를 데려오며 반년 만에 다시 생생한 그녀의 눈빛을 볼 수 있었어. 물론 지난 반년간도 매주 면회를 통해 아내를 만나러 갔지만 병원에 있던 아내는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중독과 싸우는 것은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아내가 스스로 극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병원을 퇴원한 후 아내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의사의 조언대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제게 한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 밤에 야간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기로 했죠. 이미 입학 통지를 받아낸 아내는 그 결심을 실행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대신 빚을 갚았던 돈을 분납하여 돌려주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굳게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인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기회를 얻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 않고 가정이 넉넉했다면 아내는 대학에 진학하여 간호사의 꿈을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아내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고 급히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빚 문제로 인해 참담한 상황을 겪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남편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힘든 일들을 겪었던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결국 마지막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천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그녀를 믿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장모님까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